또 영화를 보다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이게 완전히 낯선 외계 생명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지구 생명체와 아주 많이 닮았단 말이죠. 이 지점에서 저는 한 가지 가설이 또 떠올라왔습니다. 바로 응답하라 바이오. 안녕하세요, 김흥빈입니다. 타우세트에서 온 아메바니까 타우메바,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서 주인공이 아스트로파즈를 먹어치우는 정체불명의 포식자 생물을 발견하고서는요,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. 여러분은 아메바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? 그 흐물흐물 젤리처럼 생기고 형태가 막 이렇게 변하는 좀 이상한 미생물 떠오르시나요? 아메바는요, 위족, 그러니까 이 가짜 발처럼 생긴 이 구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단세포 미생물을 아우르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의 종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고요,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다양한 미생물의 묶음이죠. 이 아메바는 주로 이 민물이나 토양, 습지에도 살아요. 그런데 이제 일부는 동물 창자에도 있고요, 종종 언론에 등장하는 이질 아메바나 이 뇌먹는 아메바처럼 감염병을 일으키는 종도 있습니다. 아메바의 대표적인 특징인 이 위족은요, 세포막과 세포질이 함께 밀려 나오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돌출 구조거든요. 아메바는 이 위족을 이용해서 움직여요. 그리고 먹이를 포획합니다. 세포질의 흐름을 따라서 몸 전체가 서서히 변형되면서 움직이는 거죠. 이거를 아메바 운동이라고 합니다. 아메바는요, 이 먹이를 발견하면 위족을 천천히 뻗어서 그 먹이를 감싸요. 그리고서는 그걸 그대로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죠. 이 과정을 식세포 작용이라고 부릅니다.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온 먹이는요, 식포라는 구조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효소 작용을 받아가지고 다 소화됩니다. 이렇게 다 분해가 끝나면은요, 필요한 영양분은 챙기고 남은 찌꺼기는 세포막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. 그리고 이 아메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수축포라는 게 있어요. 요거는 세포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물을 모았다가 주기적으로 수축하면서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요, 세포 안에 물이 너무 많아서 이거 터지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물을 퍼내는 펌프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죠. 이 덕분에 이 아메바가 이 삼투 조정을 잘 하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자,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 등장하는 이 타우메바는요, 아스트로파즈를 잡아먹는 단세포 미생물이에요. 그런데 상당히 지구 아메바를 닮았어요. 미토콘드리아도 가지고 있고요, 포도당을 이용해서 세포호흡도 하고요, 심지어 크랩소회로도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요, 타우메바가요, 질소를 만나면 즉사합니다. 질소는 이 지구 공기에 가장 많은 기체 아닙니까? 약 한 78%를 차지하죠. 그런데 질소는 아주 안정한 기체거든요. 잘 반응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 영화의 설정을 보게 되면은, 아니 질소가 이 생명체에게 독이 된다?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. 그런데요, 이 타우메바가 사는 환경과 또 먹는 먹이 아스트로파즈를 생각해 보면은요, 요거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. 자, 보세요. 아스트로파즈는 엄청난 고에너지잖아요. 이런 먹이를 먹는단 말이에요. 게다가 고온 환경에 살고 있거든요. 이런 조건이라면은요, 이 평소에는 반응성이 낮은 질소도 이게 더 이상 이제 안전한 기체로 남아있지 않을 수 있어요. 이렇게 높은 에너지와 고열이 동시에 존재하면은요, 질소 분자 N2가요, 산소하고 반응해서 나이트릭 옥사이드, 즉 산화실소 같은 물질로 바뀔 수 있거든요. 실제로 인체가 이질 아메바 같은 병원성 아메바에 감염되잖아요. 그러면 이 대식세포 같은 면역세포가요, 산화질소를 만들어서 아메바를 공격해서 사멸시킵니다. 이 영화에서는요, 주인공하고 그 외계인 친구 로키가요, 질소 함량을 아주 낮게 한 다음에 타우메바를 한번 키웁니다. 그럼 어떻게 되느냐? 대부분 많이 죽어요. 그런데요, 극히 일부의 이 돌연변이체가 살아남아요. 그러면 그 돌연변이체를 골라서요, 조금 더 질소 농도를 높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살아남은 걸 다시 모아서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. 이렇게 해서요, 결국에는 이 질소에 충분히 내성을 지닌 타우메바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. 저는 이 장면을 보다가요, 알레르기 면역 치료가 떠올랐어요. 알레르기 면역 치료는요,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낮은 농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조금씩 반복적으로 환자에게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서서히 용량을 늘려가죠. 이렇게 하면은요, 면역계가 더 이상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면역 관용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.
또 영화를 보다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아스트로파지도 그렇고 타우메바도 그렇고 이게 완전히 낯선 외계의 생명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지구 생명체와 아주 많이 닮았단 말이죠. 이 지점에서 저는 한 가지 가설이 또 떠올랐습니다. 바로 판스퍼미아, 범종설입니다. 생명의 씨앗이 우주를 떠돌다가 여러 행성에 퍼졌을 가능성, 그래서 전혀 다른 행성에서 이 비슷한 생화학적 기반을 갖는 생명체가 등장했을 수 있다는 그런 가설이에요. 흥미롭게도요, 그 일부 천문학 관측 결과를 보면은요, 가설하고 이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제가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. 성간 먼지를 분석해 보면은요, 적외선, 가시광선, 이 자외선 영역에서요, 복잡한 유기물의 존재를 시사하는 스펙트럼이 관찰됩니다. 1986년 헤일리 해성, 1997년 헤일 밥 해성, 2005년 템펠 1 해성에서도요, 유기물의 존재를 암시하는 그런 스펙트럼이 관찰되었습니다. 조금 더 직접적인 사례도 있습니다. 2009년 스타더스트 미션을 통해서 이 회수한 물질이 있는데요. 여기서 이 아미노산 같은 그런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러브조이 해성에서는요, 이 당분하고 에틸 알코올 같은 분자들이 확인되었고요. 물론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해서 생명이 우주에서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이 생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주적인 현상일 수 있다,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고 보니까요, 미생물학에서 유명한 말이 하나 있거든요. Everything is everywhere, but the environment select. 생명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을지는 환경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. 실제로 이 미생물들 보세요. 지구상 거의 모든 것이 살고 있거든요. 그런데 그 환경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사는 미생물은 다릅니다. 사막에 맞는 미생물, 온천에서 뜨거운 물에 사는 미생물, 그리고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, 다 다른 특성을 보이거든요. 그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적화가 된 거예요. 제가 보기에는 이 개념이요,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 등장하는 그 외계 생명체 설정하고도 잘 맞닿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면은요, 사실 로키도 그다지 낯설지 않습니다. 빛이 아니라 소리로 세계를 이해하는 생명체.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고 이미 지구에도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결국 이 소통은 언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. 바로 공감하려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주인공은 로키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거든요.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, 우리 인간은요, 가장 많은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요, 어쩌면 가장 적게 이해하는지도 모르겠어요.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, 더 크고 많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아닐까,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이게 SF 영화인데요,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면서 굉장히 짠한 그런 잔잔한 감동을 받았어요.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에 왔습니다. 생명은 환경에 의해 선택되고 관계는 태도에 의해 만들어진다.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